그 불 내가 낸 거였어요. 황나라의 말에 김도윤은 숨을 멈췄다. 그 한 문장이 그의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예감이 밀려왔다. 늦은 오후 병원 상담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진료 일정이 끝나갈 무렵 김도윤은 낯익은 얼굴과 마주했다. 황나라. 늘 세련된 옷차림과 자신만만한 말투를 가진 그녀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다소 창백한 얼굴에 불안한 눈빛, 두 손을 꼭 모은 채 도윤 앞에 앉았다. 의사 선생님이니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 상담처럼요. 진료 차트에 안 남게 그냥 들어만 주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황나라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릴 적에 제가 난로를 실수로 넘어뜨렸어요. 겨울이었고 장난을 치다가 그게 불이 나서 집이 전부 타버렸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갔다. 그 집에 우리 가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인 집도 같이 살았어요. 그 불로 그분들이 많이 다쳤던 걸로 기억해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혹시 그 집이 서울 외곽 쪽 다가구였어요? 황나라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네, 어떻게? 그 순간 도윤의 뇌리를 스치는 장면 하나. 어린 시절 어머니 정윤희가 무심코 내뱉은 말. 내가 한약 따린다고 약한 불로 해놨는데 골로가 왜 그렇게 넘어갔는지 몰라. 지금도 이해가 안 가. 당시 가족들은 화재 사고로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도희는 심한 화상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병을 앓았다. 윤희는 그 일 이후 평생을 자책 속에 살아왔고 자영업에 뛰어들며 홀로 두 남매를 키웠다. 그 모든 고통의 근원. 그것이 황나라의 실수였다는 걸 지금 이 순간 알게 된 것이다. 정호성도 마침 병원에 들렀다가 황나라의 얼굴을 보고 멈춰섰다. 멀찍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는 도윤과 황나라의 대화를 뒷문 너머로 들은 뒤 복도 끝으로 걸어나가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때 윤희 누나가 말했었지 골로가 약했는데 왜 넘어갔냐고 설마 그게. 한편 황나라는 도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날 이후 전 어른들 앞에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무서워서 그랬다고 하면 우리 가족도 쫓겨날까봐. 근데 지금까지 죄책감에 눌려 살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라도 말하고 싶었어요. 그때 진짜 미안했어요. 그녀는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제 이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아무 일 없던 듯 살아갈 수는 없었다. 도윤은 정호성과 함께 정윤희를 찾아갔다. 아무 말도 없이 식탁에 앉은 세 사람. 도윤은 물잔을 내려놓고 정색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그때 골로 엄마가 세게 올린 게 아니었다는 말 기억나세요? 윤희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해? 사고의 원인 이제야 알았어요. 그는 황나라의 고백을 조심스럽게 설명했고 정호성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증언했다. 정윤희는 처음엔 말을 잇지 못했다. 눈에 띄게 손이 떨렸다. 그리고 이내 밥상을 쾅 내려쳤다. 그 애가 그랬다고? 그 불로 우리 가족이 얼마나 무너졌는데 지금 와서 그런 말을 들으라고?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다. 도희가, 그 아이가 그 일 겪고 평생 아팠다고. 내가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죄책감 안고 살아야 했던 거야? 도윤은 어머니를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는 엄마 탓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정호성은 멀찍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났다. 그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중얼거렸다. 황씨 집안이 우리한테 끼친 고통이 이제야 하나씩 돌아오는 건가? 그리고 그 순간 정호성의 눈빛은 변했다. 그는 자신만의 복수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정호성은 그날 밤 미란이 아닌 노숙자를 찾았다. 거칠게 빗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던 노숙자는 오성의 방문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여길 왜? 오성은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한동안 생각이 많았습니다. 미란과의 일도 그렇고 제 마음도 그렇고. 그는 잠시 머무시다가 인의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른 사람 만나보니 깨달았어요. 진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 노숙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설마 하던 예감이 스쳐갔지만 오성은 확신하듯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그 말에 노숙자의 입꼬리가 무너졌다. 당황을 감추지 못하며 손을 더듬어 커피잔을 들고 입을 축였다. 진심 맞아? 진심이에요. 누구보다 진심입니다. 노숙자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말문이 막혔다. 황기찬을 위한 희생으로만 채워졌던 인생. 그녀에게 누군가가 진심이라 말해준 건 오성뿐이었다. 기쁨과 경계가 동시에 뒤섞였지만 마음 한켠은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노숙자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세리에게는 여전히 무뚝뚝한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지만 황기찬에게는 미묘한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다. 기찬아, 넌 세리만 믿지 말고 주변 사람 얘기도 좀 들어. 특히 오성 씨 말은. 황기찬은 의아했지만 그 변화의 진짜 의미는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강세리는 여느 때처럼 침착한 얼굴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최자영의 납치를 지시했던 남자는 며칠째 연락을 끊었고 아무리 지시를 내린다고 해도 그녀에게 돌아오는 피드백이 없다는 건 불안 요소였다. 바로 그때 황기찬이 들어왔다. 말 좀 해. 강세리는 태연한 척 웃으며 앉아있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와? 기찬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최자영 당신이 납치했냐? 순간 강세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쓴웃음을 지었다. 왜 내가 그런 짓을 해? 나한테 그 여자를 납치해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는데? 기찬은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의 말투, 눈빛, 호흡 하나하나를 관찰했다. 그러나 세리는 노련했다. 오히려 기찬을 향해 쏘아붙였다. 당신 지금 내가 그랬다고 믿고 싶은 거야? 아니면 누군가한테 떠밀려서 의심하는 거야? 기찬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자영의 머리카락이 섞인 손수건을 올려놨다. 이거 어머님이 쓰던 거야. 당신 방 쓰레기통에서 나왔어. 세리는 그것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내가 그걸 갖다 버렸을 리 없잖아. 누가 몰래 놓고 간 걸지도 모르지. 기찬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만약 당신이 그랬다면 이건 그냥 의심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가 방을 나서자 세리는 허공에다 대고 조용히 말했다. 황기찬 당신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나도 궁금해. 한편 강재인은 김도윤과 함께 자영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인근 폐공장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발견된 열쇠 꾸러미, 끊어진 팔찌, 그리고 떨어진 약 봉지는 그녀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거 엄마 약이야. 내가 처방해 준 건데. 도윤은 눈썹을 찌푸렸다. 봉투 상태가 이상해. 누가 바꿔치기 한 흔적이 있어. 환자 이름도 지워져 있어. 제이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세리야, 또 너지. 은호 때도, 도희도, 그리고 지금 끝이 없네. 그녀는 도윤과 함께 CCTV 복원 작업을 맡긴 업체로 향했다. 그리고 확인한 건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자영을 부축하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그 남자의 뒷모습이 익숙하다는 것. 도윤은 확대된 영상을 보다가 속삭였다. 이 사람 강세리 주변에서 몇 번 봤어. 그 비서 이름이 뭐였더라? 제이는 눈을 부릅떴다. 민 실장?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세리가 YL 이사될 때 그림자처럼 붙어있던 그 사람. 그가 어머님을 끌고 나간 거야. 제이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그럼 세리가 시킨 게 확실해. 강재인은 민 실장이 자영을 데리고 나가는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말없이 눈을 떼지 못했다.
흐릿하게 찍힌 영상 속 뒷모습, 손에 끈을 쥐고 무언가를 끌고 가는 모습, 그리고 자영이 의식을 잃은 듯한 상태에서 반쯤 끌려가는 장면. 이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야, 이건 납치야. 김도윤은 영상의 타임코드를 확인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날 새벽 4시. 강세리는 회의 자료를 준비한다며 민 실장을 본사로 불렀다고 했어. 그런데 여기선 폐공장 쪽에서 그가 자영을 데리고 있어. 거짓말이야. 제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세리는 언제나 거짓말을 준비한 사람처럼 행동해. 두 사람은 즉시 YL그룹 비서실에 민 실장의 근무 기록과 GPS 로그, 사내 출입 기록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내부 기밀이라는 답변뿐이었다. 제이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손을 꽉 쥐었다. 엄마가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기밀이라는 단어로 막아? 도윤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우리가 방법을 바꿔야 해. 공식적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우린 내부에 아군이 있어. 그가 말한 아군, 바로 노숙자였다. 며칠 전 정호성이 접근했던 그 감정의 고백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침투였다. 정호성은 노숙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고 그녀는 흔쾌히 시간을 내주었다. 요즘 당신 말이 자꾸 생각나요. 노숙자는 은근히 미소 지으며 커피를 건넸다. 그게 무슨 말이죠? 오성은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기찬이나 세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졌다고 말했죠. 그건 지금도 변함없어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노숙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 결심해 준다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노숙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말이야, 설마 또 강제인 부탁? 오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부탁이에요. 당신이 황기찬과 강세리에게서 벗어나려면 당신이 먼저 움직여야 해요. 노숙자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며 늘 자신을 도구로만 봤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진심이라 말해준 오성의 말.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 그날 저녁 노숙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세리에게 다가갔다. 세리야, 민 실장 요즘 얼굴이 안 보이더라. 세리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다. 출장 보냈어요. 본사 자산 목록 정리건으로. 노숙자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출장치곤 오래 가네. 자산이 몇 개나 된다고. 세리는 짧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어머님, 오성 씨랑 요즘 자주 연락하세요? 그 말에 노숙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사람 묘하게 사람 마음 건드리는 재주가 있더라. 그리고 그날 밤 노숙자는 정호성에게 몰래 전화했다. 민 실장, 연락처 하나 알게 됐어요. 세리 핸드폰에 잠금된 연락처였는데 새벽마다 통화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정호성은 곧바로 강재인과 도윤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그 연락처를 추적한 결과 충청도 외곽의 폐수 처리장이 연결되어 있었다. 과거 YL그룹의 불법 폐기물 매립장으로 쓰였던 그곳은 지금은 폐쇄된 상태였지만 GPS 신호는 분명히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거기야. 제이는 입을 꾹 다물며 말했다. 엄마가 거기 있어. 도윤은 즉시 차키를 들고 일어났고 제인도 그 뒤를 따랐다. 한편 황나라 또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도윤에게 고백한 화제의 진실을 자꾸 떠올렸다. 그날 이후 도윤은 황나라를 피하지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어쩌면 그 사람도 나를 용서 못하겠지. 하지만 그녀는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 늘 받아내기만 했던 삶, 처음으로 진심을 내놓았던 고백. 그 끝이 미움이 아니라 이해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었다. 충청도 외곽, 고속도로를 벗어나 황량한 농로를 달리는 차량 한 대. 운전석엔 김도윤,
조수석엔 강재인이 앉아 있었다. 둘 다 말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묵직했다. 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거기 예전에 YL 불법 폐기물 매립장으로 쓰였던 거 맞죠?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폐쇄된 지는 오래됐지만 그런 곳이야말로 눈 피하기엔 최고야. 세리가 자주 그런 곳으로 사람 보내던 거 나 알고 있어. 제인은 지난날 도희가 자신에게 이메일로 보냈던 보고서 일부를 떠올렸다. 충청 외곽 비밀 부지, 비공식 자산 기록 없음, 소장 민호. 그리고 보고서 말미에 도희가 남긴 메모. 민 실장이 관리하던 장소 중 하나. 의심. 그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폐수처리장 입구에 도착하자 녹슨 철문엔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안쪽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하지만 문 옆에 갓 꺼진 담배꽁초와 신선한 타이어 자국은 분명 누군가의 흔적이었다. 도윤은 휴대폰에 설치된 GPS 추적 앱을 켜고 노숙자가 알려준 위치 좌표와 일치하는 곳을 확인했다. 여기야. 어머니, 저 안에 계실 가능성 높아요. 두 사람은 철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 안은 이미 오래전에 공장 가동을 멈춘 듯 보였지만 폐유 냄새와 곰팡이, 녹슨 철제 구조물들이 여전히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철제 계단을 따라 지하 창고로 향하던 중 누군가의 미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제인은 거의 숨을 삼키듯 소리쳤다. 고지어 발견된 좁은 방 안. 덮개도 없는 얇은 요 위에 최자영이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엔 피로와 탈수의 흔적이 역력했다. 제인은 달려가 그녀를 안고 흐느꼈다. 엄마 괜찮아요? 저예요. 제인이에요. 자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제인 아가. 그 목소리는 너무 약했지만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몸을 돌리며 경계하자 철문 쪽에서 민 실장이 나타났다. 그의 손엔 무언가 날카로운 철근이 들려 있었다. 돌아가세요. 여긴 당신들 올 때가 아닙니다. 도윤은 제인을 감싸며 말했다. 당신 지금 납치 혐의로 경찰서 가고 싶어? CCTV 다 확보됐어. 너 이미 끝났어. 민 실장은 주춤했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나는 그냥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야. 나한텐 선택권도 없었어. 제인은 그 말에 매섭게 반응했다. 세리지. 강세리가 시킨 거지. 그 여자 언제나 뒤에서 손 더럽히는 짓만 해왔어. 민 실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고개를 돌렸다. 난 말 못해요. 말하면 나도 끝이에요. 도윤이 그의 앞에 섰다. 넌 이미 끝났어. 이제는 어떤 진실을 말하느냐에 따라 네가 인간으로 남을지 쓰레기로 끝날지가 결정돼. 그 말에 민 실장은 철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강세리 맞아요. 그 여자가 시켰어요. 치매 상태라 조작하기도 쉽다고. 기억도 불확실하니까 사람들 말도 안 믿을 거라고. 제인은 이를 악물며 울음을 삼켰다. 그걸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했어? 민 실장은 묵묵히 뒷걸음질 치며 자리를 떴고 도윤은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그들은 자영을 부축해 차로 데려왔고 곧 병원으로 이송했다. 한편 YL그룹 집무실. 강세리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메이크업을 마치고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다 모니터 한쪽에 뜬 실시간 뉴스 속보를 보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속보 YL그룹 강세리 이사, 고령 여성 납치 교사 혐의 수사 착수 예정. 목격자 진술 확보 경찰, 관련 자료 확보 중. 황기찬이 그 뉴스 화면을 보며 사무실로 들어왔다. 당신 이게 뭐야? 세리는 당황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말이야 저거 가짜뉴스야. 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최자영 씨 지금 병원에 있어.
탈수, 약물 부작용, 기억 혼란 그게 전부 누가 조작한 거라고 생각해? 세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기차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세리야, 이제 그만해.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어. 그녀는 기찬의 손목을 붙잡으며 울먹였다. 난 다 지키려고 한 거야. 나를, 우리를, 이 자리를 다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기찬은 고개를 저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넌 지킨 게 아니야. 넌 무너뜨렸어. 그 말은 세리의 귓가를 날카롭게 갈랐다. 마침내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공포가 스며들었다. 최자영은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는 어렴풋이 떨리고 있었고 손가락 끝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옆에서 보호자로 자리를 지키던 강재인은 숨을 죽인 채 어머니를 지켜보다가 자영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걸 보고 벌떡 일어났다. 엄마 들려요? 저예요. 재인이에요. 자영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움직임은 재인에게 기적 같은 반응이었다. 의사는 의식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억의 혼재와 약물 후유증으로 인해 부분적인 기억 회복이 반복될 것이라는 설명. 하지만 재인에게 그건 충분했다. 엄마가 살아있어. 그리고 기억하려고 해. 그걸로 됐어. 한편 경찰은 민 실장의 자백과 CCTV 증거, 강재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강세리의 소환 조사를 발표했다. 기자는 YL그룹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고 강세리 납치교사 의혹이라는 자막이 전국을 타고 흘러가고 있었다. 강세리는 그 모습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파르르 떨었다. 사무실에 난입하듯 들어온 황기찬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단지 그녀를 한 번 바라보고는 책상 위에 이혼 서류를 내려놓았다. 기찬아, 이건 아니야.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얼마나. 그래서 더는 같이 못 가. 기찬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난 지금껏 모른 척했어. 은호도, 도희도 내가 외면했으니까. 하지만 최자영 씨까지. 그건 내가 널 사랑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참은 거였다는 걸 이제야 알아. 세리는 손을 내밀었지만 기찬은 돌아서서 걸어나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엔 비참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한편 정호성과 노숙자는 식당 한켠에 앉아 있었다. 노숙자는 멍하니 국을 휘젓다가 물었다. 혹시 당신도 나를 이용하려고 한 거야? 오성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그랬어요. 강세리를 무너뜨리려면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아님 안 되겠단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 노숙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기찬이는 날 장식처럼 여기고 세리는 날 무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 오성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앞으론 당신이 정하세요. 어디에 설지, 누굴 지킬지. 노숙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미소 지었다. 최자영은 의사들의 회진을 마치고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약간의 혼란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날 그 여자가 세리였어. 제이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엄마, 세리가 뭐 했어요? 자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은호 죽던 날 그 아이가 달리다가 무언가에 놀라서 멈췄고 거기 그 차가 세리가 몰았어. 나 기억나. 제이는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떨궜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치매 증상이 심해졌던 거야.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했으니까. 그 순간 하나의 복선이 완전히 연결되었다. 은호의 죽음, 도희의 사고, 자영의 납치, 정윤희의 고통. 모든 중심에 강세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리를 끊을 시간이었다. 다음 날 강재인은 직접 YL그룹 이사회에 출석했다.
그녀는 당당히 발언권을 요청했고 이사회 구성원들 앞에서 하나하나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다. 고 김도희 씨의 사망, 강규철 회장님의 의문사, 은호의 사고, 자영 여사의 납치. 이 모든 사건엔 공통된 인물이 있습니다. 강세리 이사입니다. 장례는 술렁였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과 CCTV 영상이 재생됐다. 정호성은 증인으로 출석해 민 실장의 자백을 보증했고 도유는 의학적 분석을 통해 약물 조작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날 YL그룹의 이사회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강세리 이사의 직무정지 및 내부 감사 착수. 황기찬은 표결에 앞서 한마디만 남기고 나왔다. 난 오늘 강세리의 남편이 아닌 피해자 유족으로서 투표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와 병원으로 돌아온 제인은 병실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자영은 어느새 앉아 있었고 햇살 속에 눈을 가늘게 떴다. 제인아, 나 이제 괜찮아질 수 있을까?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감쌌다.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지킬게요.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다시 맞이한 햇살 속에서 그녀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은호야, 이젠 너 대신 내가 싸울게. 강세리의 거짓은 결국 무너졌고 강제인의 진실은 모두에게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복수는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다음 화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